이분께서는 우리나라의 물류인 양성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고 인하대학교 아시아 태평양 물류학부 또 물류전문대학원 교수로 이렇게 재직하고 계십니다. 벌써 이 학부 이름 자체가 매우 우리에게 고마운 그런 이름이 아닐까 싶어요. 물류혁신을 위해서 그 가지고 필요한 전문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21세기 글로벌 물류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을 해왔고요. 한국로지스틱학회 부회장, 국토교통부 물류정책위원회 물류정책분과위원과 인하대학교 글로벌 물류 최고 경영자 과정 주임 교수로서 혈업의 CEO들에게도 그 인사이트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 여러분 인하대학교 박민영 원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우리 원재철 회장님과 그리고 이종찬 자문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물류인들의 어떤 행사에서 이렇게 정치권에서 특히 대선 후보님께서 직접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축사를 해주신 사례는 아마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그만큼 물류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오늘 앞에서 이렇게 축사와 환영사 이렇게 쭉 내용을 들으면서 사실 오늘 원재철 회장님께서 저한테 요구한 게 물류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물류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이 특강 자리에서 좀 전달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축사와 환영사 내용을 들으시면 이미 제가 해야 될 말을 다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나마 전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게, 아까 대선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지금 상황을 인식하고 있구나 라는 어떤 긍정적인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준비한 자료니까 제가 오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 이거 요약자료지만 제 소개를 하기 위해서보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커머스 파괴적 혁신으로 진화하다라는 책을 좀 한번 읽어보십사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서 이 장표를 만들었습니다. 작년 9월에 발간이 됐는데, 이거는 온라인으로 PDF 파일로 비매품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구독이 가능하니까, 최근에 이 전자상거래라는 영역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그리고 어떠한 기술들이 물류하고 접목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9장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이커머스 파괴적 혁신으로 진화하다라는 키워드를 치시면 바로 얻으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강의 주제는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한번 같이 느껴보자 라는 걸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현재 물류 시장에서 어떠한 상황,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정책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시사점으로 이제 제가 매주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일단 재밌는 사진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 10년, 20년 터울, 그 다음에 또 한 100년의 시간 동안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변화를 지금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변화의 사례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변화의 사례가 지금 음악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는 이제 386 끝자락 세대여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테이프와 카세트 테이프와 LP판 그리고 이제 CD가 막 이용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물도 많이 하는 그 대상이었고요. 근데 지금 현재 학교 학생들은 더 이상 음악은 선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스트리밍 서비스로 바로 핸드폰이나 다 해가지고 무선으로 다 듣고 그렇게 즐기는. 그래서 이거는 유형의 물건이 무형으로 변해버린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 사실 이게 이 변화는 굉장히 물류인들한테는 두려운 변화입니다. 또 다른 변화를 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면은 일본의 그 백화점이 망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그 시어스 같은 아주 대형 유통업체들이 연쇄적으로 지금 도산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또한 지금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 어떤 유통 그 체인들이 그 경쟁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의 사례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카카오 택시나 타다 같은 그런 혁신적인 서비스가 최근에 출연을 했습니다. 전 국민의 70%가 그 서비스에 열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택시라는 어떤 그 생존권 이슈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결국은 타다 서비스가 불법으로 판명이 됐죠. 그래서 기존의 택시 업계하고 같이 상생하는 그런 모델로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이한 사회적 갈등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여객교통 택시 시장에서 나타난 변화이지만 이러한 플랫폼 기반의 어떤 새로운 서비스 유형은 물류에도 그리고 다른 산업에도 얼마든지 지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전 대한변협 회장님 계시지만 변호사 업계도 이런 플랫폼 기반의 법률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기존 법률 시장과 그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이런 갈등 구조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갈등 구조는 계속 여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기술은 얼마나 발전을 합니까? 지금 자율주행 트럭이라는 게 레벨 3 단계에서 지금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2024, 5년쯤 되면 레벨 4 단계의 승용차뿐만 아니라 트럭의 자율주행 트럭이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 하단에다가 정리해 놓은 거는 우리 물류업계에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각종 자동화 설비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지금 발전하고 있다. 이런 거를 지금 공유하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에 미리 대응을 하지 못하면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의해서 60년대부터 가장 최근까지 우리나라 10대 기업을 정리해 봤는데, 저는 사실 뭐 개풍이니 이런 데는 보도 듣도 못한 기업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변화의 흐름 속에 미리 수능을 하고 대비한 기업들은 살아남는 거고 아니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거는 꼭 우리나라에 국한된 얘기도 아니고 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 기업들도 동일한 상황이다. 지금 현재 이제 물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경영 환경 변화입니다. 일단 기업들은 생산과 판매의 거점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글로벌라이제이션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나 유통단에서의 어떤 세계화 전략이 또 물류 기업들은 그 기업들을 화주 기업들을 서포트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고객들은 얼마나 또 빠르게 변합니까? 새로운 어떤 유통 채널 그리고 고객들의 눈높이 그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물류 업계는 엄청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그 초강대국인 미국에 가서 인터넷 속도 느려 행정 서비스 안 좋아 물류가 왜 하루 만에 안 와? 택배 같은 경우요.
그 컴플레인하는 유일한 민족이 한민족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해외 자주 다니시니까 그런 거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떤 그 DNA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저는 물류가 우리 민족하고 속성이 잘 맞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일찍이 물류의 중요성을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 자문위원장님께서 남도구 총리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물류를 가지고 중요성을 강조했던 역사 속의 두 인물이십니다. 한 분은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뭐 경영학계의 어떤 태도라고 하시는데 1960년도에 이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류는 더 이상 비용 절감의 보루가 아니고 새로운 디맨드 창출의 퍼스트 프론티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은 물류 자체를 하나의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타난 쿠팡이 좋은 예인데요. 물류에다가 조금 돈을 쓰더라도 더 많은 서비스, 물류 서비스를 고급화해가지고 더 많은 고객을 유인하고 매출을 증대시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익이다. 그래서 로켓 배송 같은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서비스를 도입을 했고 실제로 성공적으로 지금 안착되고 있고 모든 기업들이 지금 따라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날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십니다. 윤종용 부회장님께서 90년대 초반에 선대 회장님의 신경영을 할 때 그 신경영의 실질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저는 SCM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품의 우수성만 가지고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빠른 배송과 그리고 적절한 어떤 재고 관리 기법,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그걸 컨트롤한다라는 건 굉장한 역량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SCM 부서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3일 확정 체제. 글로벌 시장에서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데 3일 전에 글로벌 공급 물동량, 그러니까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데 3일 전에 확정을 한다. 그건 어느 제조업체도 흉내내기 힘든 그런 역량입니다. 그래서 가트너라는 그런 컨설팅 펌에서 매년 세계 10대 기업들의 어떤 SCM 역량을 평가할 때 항상 6위, 7위 이렇게 하는 게 삼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삼성의 경쟁력은 물류 SCM의 어떤 경쟁력을 같이 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어떤 변화, 그리고 어떤 변화의 어떤 방향성 속에서 물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최근에 물류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 작년도에 발간한 보고서에 보면 우리나라 물류 산업의 매출 비중이 전체 산업을 통틀었을 때 6번째라고 했습니다. 150조로 추산을 했고요. 2018년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보면 전체 물류시장 규모를 90조로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국토교통부는 일단 운송하고 창고, 그 다음에 기타 컨설팅이나 이런 서비스업, 요 안에서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영역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사자 수도 60만 정도. 그래서 최근에 나온 10년짜리 물류 기본계획을 보면 90조를 150조로 시장 규모를 키우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내용 중에 국가물류비 계산할 때 보통 GDP의 10% 내지 기업 매출액의 약 10% 내외를 얘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GDP가 약 1,800, 900조입니다. 그럼 180조 시장인 겁니다. 국내 시장만 보더라도.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자상거래가 워낙 지금
많이 시장이 확대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형태의 물류 서비스. 요즘 뭐 방역 패스 때문에 식구들이 밖을 못 나가니까 계속 집에서 시켜 먹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그런 편리를 지금 생활 속에서 누리고 있는 민족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최근에는 편의점 자체가 온라인 속으로 들어가는 퀵커머스라는 시장, 아마 배달의 민족 비마트, 뭐 오아시스라는 회사의 V마트, 쿠팡 이츠마트 이런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엎어지면 코 닿을 때가 편의점입니다. 슈퍼마켓이고요. 근데 그게 온라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시장들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다양한 유통 형태, 채널이라고 하는 유통 채널들을 지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유통업계의 이제 경쟁력의 핵심은 뭐냐? 단순히 좋은 제품 싸게 이게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고객한테 이걸 전달할 거냐. 배송 서비스 품질, 즉 물류 서비스 경쟁력이 그 유통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물류를 바라볼 때 국내 물류와 국제 물류가 완전히 속성이 틀립니다. 어떤 특성들이 틀리기 때문에 수출입 물류 영역도 우리가 봐야 된다. 얼마 전에 무역의 날 행사 때 우리나라가 1조 2천억 달러의 지금 시장 무역 규모가 나왔다. 그리고 수출이 6,300억, 그리고 수입이 6천억. 그래서 세계 뭐 6, 7위 이야기를 하셨죠. 거기에서도 지금 수출입 물류 그 무역 규모를 보게 되면 GDP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약 70%가 수출입 물류입니다. 단순하게 1조만 가지고 10%를 잡으면 1,000억 달러가 우리나라를 기준점으로 하는 물류 시장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나라 물류 기업이 이 1,000억 달러 시장에 50% 이상을 하냐? 따져보면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시장에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물량을 우리가 다 못 잡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 문제고요. 그리고 아까 뭐 후보님도 정확하게 뭐 16조 달러 이런 시장이다, 물류 시장이. 그 인식하고 계셔서 저도 내심 놀랐는데요. 그 컨설팅 펌들이 보면 2025년 되면 15조 달러 시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단일 시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단일 산업이 그렇게 시장 규모 형성한 게 그런 종목이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반도체가 2025년에 예측한 게 6천억 달러입니다. 지금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우리처럼 어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경쟁력을 어디서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물류시장 자체가 큰 시장이라는 거죠. 15조 달러. 그러니까 투자의 우선순위를 놓고 봤을 때 제조도 아니고 무역도 아니고 유통도 아닌 물류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물류인들한테는 아주 그 가슴에 맺힌 한이 될 것 같은데, 한진해운 사태 같은 게 지금 와서는 많이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이제 후보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인식을 좀 시키라는 그 미션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이 물류는 하나의 국가 인프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인식이 과거에는 부족했다, 정부 차원에서. 사실 그런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과거에는 사실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민간 기업들도 이 변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아까 제조, 무역, 유통이 이제는 물류하고 하나의 결합된 서비스, 융복합, 산업 간 융복합이 지금 촉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존입니다.
유통하고 물류도 선언했고, 아마존이 2019년도 1월 달에 우리 앞으로 물류 회사로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류 매출의 규모를 글로벌 물류 회사들하고 매출 규모를 해보니까 거의 압도적으로 100억 달러 이상의 차이가 나면서 1위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누가 아마존을 물류회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네이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이버도 지금 온라인 최상위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쿠팡이고요. 어쨌든 그러한 IT 혹은 제조, 무역, 유통이 물류하고 결합이 돼서 새로운 산업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제가 마지막에 이제 건의할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국토교통부가 물류정책의 어떤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이 맞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퀘스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뭐 기술 쪽도 요즘 저를 찾아오는 그 그룹들을 보면 요즘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들을 가진 빅데이터, AI, 자율주행 관련된 요소기술 가진 분들, 이분들이 오십니다. 현대도 보면 UAM 조직이 있습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도 한번 왔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자, 이러한 기술을 갖다가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데 용처가 어디냐 이거죠. 이거의 수요처가. 결국 물류더라 이거죠. 어차피 이동의 대상, 모빌리티의 대상은 여객하고 화물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신들 정말 잘 찾아왔다. 사람의 이동량보다 화물의 이동량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트럭, 철도, 항공, 해운 이런 전통적인 수송수단이라는 거를 좀 틀을 깨자. 새로운 어떤 신교통수단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제 그런 이제 퀘스천을 좀 던지고 그냥 헤어지고요. LG전자도 스마트폰 포기하고 난 뒤에 그 R&D 인력들한테 물류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소위 로봇이라는 게 과연 어떤 목적에 어느 쓰임새로 이게 개발이 돼야 되는지를 수요 쪽의 사이드에 이해를 해야지 제대로 된 기계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런 자리에 있으면 항상 최근에 물류의 전성시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의 물류정책 보니까 과거에 이렇게 굵직굵직한 계획들이라고 해야 중간중간에 매 5년마다 물류기본계획 수정안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 19년 이후에 쏟아집니다. 물류와 관련된 정부 정책들이. 그 스마트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물류라는 이름으로 쏟아집니다. 근데 국토교통부의 어떤 정책의 어떤 바운더리랄까요? 스콥이 운송하고 시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수출입 업무를 다뤄봤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 공장 출발점부터 최종 목표 상대국 나라의 끝자락까지 계속 수송, 보관, 하역, 포장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고 그거를 우리는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소위 말하는 공급망 관리라는 관점에서 우리를 물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한계는 있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될까? 제가 나름대로 좀 며칠 사이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현재 글로벌 공급망 위기,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 하단에 보면 LA 항만에 뭐 80척 이상의 배가 있고 그게 뭐 몇십조 그 금액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 지금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류산업 중요하다는 건 아마 앞에서들 다들 강조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 제가 아마 그 여름에 세미나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사항이
기존 전통적인 무역 시장에서 지금은 0.2% 정도밖에 차지 안 합니다. 해외 직구, 역직구라는 시장이 연평균 30% 이상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조가 넘어갔습니다. 규모로서. 아마 올해는 또 30% 하면 10한 3, 4조 훌쩍 넘어갈 겁니다. 아마 아마존도 지금 진출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 성장 곡선이 기존의 무역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 전자상거래가 20% 내외의 성장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지금 소매시장에서 35%입니다. 불과 이게 10년 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면 기존 오프라인의 어떤 무역 프로세스와 온라인의 무역 프로세스는 완전히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영위하고 있는 물류 주선업, 물류 서비스 행태가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변화에 대응을 못하시면 여러분들 회사는 온전하지 못할 겁니다. 5년 뒤를 장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 부분은 주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뭐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라고 했는데 로지스틱스 4.0, 그래서 기술과 과거에 노동 집약적이고 단순 반복되는 업무에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AI 물류가 이제 도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물류 산업이 첨단 산업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제조, 무역, 물류가 하나의 개념으로 같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머스크가 최근에 우리는 머스크를 그냥 산사로만 이해를 합니다. 머스크가요, 지금 포워딩 영역, 운송 영역, 창고 영역, 금융 영역,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의 경계를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중소 물류 주선업들은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 계시지만 항공사도 이런 유혹에 지금 계속 유혹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4가지를 지금 정부 측에다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물류산업 정말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국토교통부가, 해양수산부가, 그리고 산업자원부는 유통무역을 갖고 있고요. 관세청, 요즘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런 물류 업무가 굉장히 다양한 부처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부처에서 물류 정책을 총괄한다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물류정책기본법상의 물류정책위원회,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위상을 최소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하는 그런 정부 어떤 버추얼한 통합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을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뭐 필요하다면 청와대에서 뭐 물류 담당 비서관 제도도 도입하면 좋은데 뭐 국민의힘은 청와대 축소한다는 또 방향성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정도로 그 종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단 돈이 필요합니다. 어떤 산업을 발전하려면 제 기억으로 그 5공화국 전두환 정부 시절에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투자 확대를 하기 위해서 SOC 기획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성공을 했고 그 투자 덕분에 지금 오늘날 우리 경쟁력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 건설에 대한 그 김대중 정부 때 했던 그런 역할들. 그래서 어떤 재원을 만들어야 되고요. 제가 여기다가는 컨테이너나 택배에다가 컨테이너에 10,000원, 택배에다 100원만 붙이면 최소한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 물류에만 투자될 수 있도록 이런 특별 회계를 가져야 된다. 이런 구조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민간 차원에서 요즘 펀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박금융이 좋은 사례입니다. HMM
투자 여력이 없는데 물류기업들 대부분이 물류 사업은 일단 선투자 사업입니다. 비행기, 배부터 사야 되고요. 물류 시설부터 먼저 지어야지 그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리로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장기 저리, 펀드 같은 거를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정책 금융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런 모든 서비스나 새로운 어떤 변화에 대응하는 데는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제 아무리 AI도 사람이 그 로직을 그리고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전문 인력 육성이 우선돼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문 인력은 단순히 대학 이상의 고급 인력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물류센터 가보십시오. 지금 사람이 없어서 난립니다. 미국도 트럭 운전자 없다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물류 산업의 경쟁력은 물류 시스템의 기저에서 일하는 운전자, 그 다음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까대기 하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없이는 이 물류 시스템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물류 전문 인력 양성, 여기 지금 제가 그 10만 양병설을 지금 주장을 했는데요. 네, 진짜 시급합니다. 그 인력들은 향후에 디지털 전환에 부합하는 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에 계시는 재직자들도 재교육을 해야 됩니다. 디지털 환경에 맞게끔 업무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10만 양병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장 투자 대비 효과가 큰 가성비가 높은 정책입니다. 전문 인력 양성.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철규 의원님 아마 국민의힘 공약으로 꼭 반영시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965년도에 나온 사파입니다. 앞으로 2000년대에 우리 생활의 미래를 상상하는 상상도입니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전부 다 우리 생활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상상의 힘으로 믿습니다. 인간은 상상하는 대로 그 사회가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코로나나 이런 대외 환경이 많이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대로 그 시장이나 사회가 변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지만 이런 다양한 상상을 통해서 우리 물류 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하고요. 그게 국민 생활 편의도 높여주지만 그리고 이 물류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력 확보는 그 우리나라가 더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